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국제회의 통역사들의 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은 우리 한국어과 통번역 한국어과의 교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이번엔 순차 통역의 수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순차 통역이란 지난번 한 두 에피소드 전인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듣는 분들을 위해서 순차 통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통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신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순차 통역이 어떻게 다른가? 순차는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통역입니다. 연사가 말을 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그 뒤에 통역사가 나와서 이제 통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순차 통역을 할 때는 통역사가 연사가 말한 내용을 이제 노트에다 적었다가 이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통 여러분들께서 TV에서 대통령들 간의 어떤 회담이 있을 때 통역을 하거나 그럴 때 통역사들이 뒤에 앉아서 통역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흔히 보셨을 텐데 그런 일반적인 이제 통역을 저희가 이제 순차 통역이라고 합니다. 동시 통역도 있는데 보통 시장에서 일하실 때 순차 통역을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동시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그거는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다른데요. 보통 소규모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 통역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좀 더 규모가 클 경우에는 순차 통역보다는 동시 통역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 통역하고 순차 통역의 차이라면은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한다라는 게 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 통역을 할 때는 부스라든지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순차 통역을 할 때는 굳이 그런 장비를 하지 않고 이제 조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 정도 사용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순차를 하고 어떤 경우에 동시 통역을 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 통역을 할 때는 장비도 필요하고 부스도 대여해야 하고 또 이런 수신기도 대여해야 되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그런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면도 있고 동시 통역 같은 경우는 이제 통역사 2명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만약 그 회의 중에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한 언어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와 영어 또는 일본어와 영어 이렇게 한 언어로만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순차 통역으로 쉽게 커버가 가능하지만 만약 그 청중 중에 한국어 통역이 필요한 청중 또 중국어, 일본어 여러 언어가 이제 필요한 청중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순차 통역 가지고 진행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동시 통역으로 여러 부스를 설치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수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1학년 1학기 때 시작할 때 통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른 스킬을 먼저 숙지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통역을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어떤 스킬부터 배우나요, 손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5주 차까지 보통 이제 저희 한 학기가 15주, 16주 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주 차까지는 본격적인 통역 연습을 전혀 하지 않고 그 통역 연습을 하기 위한 밑바탕을 깔아주는 기본 스킬 연습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서머리 요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거나 하는 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머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리고 메모리 중요한 메모리 연습을 하죠. 가장 어렵다고 예, 생각하는 어렵죠,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연습은 그야말로 들은 바를 그대로 기억을 해서 말을 하는 연습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통역이라는 건 두 언어로 사용을 하지만 처음에는 한 언어로 한 방향으로 한국어에서 한국어로 영어에서 영어로 그 메모리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한국어로 읽어주고 그 내용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빠지지 않고 그대로 기억을 해서 다시 다른 한국어로 표현을 하는 그런 연습, 또 영어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주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한국어로 듣고 영어로 그거를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는 그 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한 언어에서 한국어로 들었지만 다른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영어로 들었지만 다른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그러한 연습들을 하고 그리고 요약은 들어보고 내용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표현을 해서 말을 하는 것들을 이제 서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4주 정도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그러고 나서 5주차에 가서야 이제 노테이킹이라는 연습을 직접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역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통역사들이 조그만 노트에다 뭘 쓰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말하는 노테이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받아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들은 바를 이해를 해서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적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통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주차까지 노테이킹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테이킹을 활용한 통역 연습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나가서 통역을 하는데 이제 뭐 열심히 적고 있으니까 저보고 속기사냐고 그렇게 네. 이제 뭐 속기를 하느냐 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속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제 모든 글자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적는 거라면 통역사들이 하는 노트 테이킹은 이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잡아서 정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뭐 요약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속기사가 하는 속기와는 다르다라는 네. 거를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속기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속기사가 좋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기 하는데 학생들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그럴 때는 정중하게 저희는 속기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통역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네, 그럼 노트 테이킹 얘기가 나왔는데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을 가르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노트 테이킹을 가르치나요? 노트 테이킹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삭하는 말을 이제 모두 적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적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는 것은 내용을 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어떤 아이디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적으라. 그리고 그냥 적는 것보다는 이 단어를 적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강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적으면 모든 이야기를 적지 않아도 그 어떤 자기 기억을 상기시켜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적으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만 사실은 저희가 얘기를 해도 1시간 이상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만큼 사실은 간단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심볼 같은 것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하면 이제 한국을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뭐 어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반도 뭐 지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 세상 그러면은 뭐 지구 모양의 뭐 어떤 심볼이라든가 그런 제가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 심볼들을 학생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심볼뿐만 아니라 본인이 연습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어떤 이런 기호들을 개발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마다 자기에 맞는 노트 테이킹 방식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기호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 반면에 제가 학생일 때 같이 공부했던 그 동시 파트너가 그 친구는 글씨를 정말 작게 예쁘게 그리고 빠르게 쓸 수 있어서 거의 절반 이상의 정보를 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종이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빼곡히 적어서 쓴 친구였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제 노트를 보면 정말 공백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좀 낭비해서 좀 나무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예, 제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나무들한테. 예. 그리고 이제 노트를 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노트를 볼 때. 지금 이시은 선생님도 그렇고 샘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기호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통역사들 중에 드물게 기호가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호는 화살표, 정말 유용하게 많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 화살표와 그다음에 몇 가지 한자, 그게 저의 기호의 전부인데요. 그래서 저는 글씨는 아주 못 쓰지만 거의 다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게을러서 기호를 외우기가 싫어서 그냥 쓰다 보니 저는 이제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통역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가 기호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지금 잠깐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어떻게 내가 이해한 바를 그걸 기억나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잘못하는 오류가 그냥 받아쓰는 것처럼 생각을 안 하고 들리는 음을 막 적거든요. 근데 그거는 들리는 음을 적었지만 나중에 보려고 하면은 내가 그게 무슨 의미로 적었는지가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건 뭐지 생각을 하고 통역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연사가 말하려는 바를 이해를 하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라는 것까지 생각이 된 게 반영이 돼서 노트에 적혀져야 되는 게 그게 노트 테이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지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연습을 하면 학생들이 한 1년 정도 연습을 하면 2학년 때쯤 돼서 이제 노트 테이킹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순차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서 연사가 이제 말을 길게 할 때 제가 이제 끊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그러면 이제 여러 페이지의 노트를 하게 되는데 대개는 기억이 나지만 어떤 세그먼트는 저도 사실 악필이에요. 악필이에서 이제 막 휘갈겨 쓰다 보면 어떤 세그먼트는 뭐라고 썼는지 내가 써놓고도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통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들을 때 이제 자기가 써놓은 거를 왜 기억을 못하냐, 내가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보통 대부분의 통역사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학생들도. 그래서 아까 이제 손 교수님이 처음에 저희가 순차 통역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메모리 수업이나 이런 것들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그 메모리라는 이런 연습을 하는 이유가 그 통역사가 이렇게 자기가 노트한 내용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억력에 의존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배양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연습들이 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순차 통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길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에 대해서 말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노트 테이킹 할 때 어떤 펜을 사용하시는지. 저희가 쓰는 펜이 있어요. 네. 이거 무슨 어떤 펜을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닌데요. 그 브랜드를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처음이 시작이 J로 시작하죠. 그리고 끝이 M으로 끝나요. 네. 그 단어 알파벳이 몇 개로 구성되는지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2개의 단어로 2개가 붙여져 있는 그런 펜이에요.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통 통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죠. 이유가 뭘까요? 잘 돌아갑니다. 네,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서요. 네. 그리고 볼펜 똥이란 말. 네, 볼펜 찌꺼기. 찌꺼기 순화해서 볼펜 찌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가 이제 지저분해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끄럽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악필이고 잘 필기를 못하는 학생들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쉽게 많이 적을 수 있다라는 거.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순차 통역 할 때 노트 보면은 거의 디테일을 빠지지 않고 적는 학생이 있어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제 손목에 관절염이 걸릴 정도로 아주 모든 내용을 다 써서 열심히 적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이 관절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좀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쑥쑥쑥 잘 밀리는. 잘 나오는데 이제 번지지 않고. 네. 네, 그게 중요하죠. 네. 이제 다른 펜 잘 나오는데 번지니까. 그렇죠. 안 좋은데. 네. 어떤 펜 잘못 사용하고 나면 통역 한 번 하고 나면 손에 막 볼펜이 묻어 있고 지저분해지죠. 네. 잠깐 길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수업에서 이 순차 통역을 훈련 받을 때 한 세그먼트의 길이는 어느 정도로 잡고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학기마다 이제 점점 길어지는데요. 첫 학기가 되면은 한 2분 정도, 그 다음에 둘째 학기가 되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 4학기가 되면 이제 5분 정도까지 저희가 실러버스에 그렇게 써놓기는 하는데 실제로 5분씩 이렇게 읽어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텍스트 분량으로 따지면은 저희 종이 첫 학기에는 반 페이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둘째 학기가 되면은 한 3분의 2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 4학기가 되게 되면은 한 페이지 조금 넘어가는 정도 분량으로 저희가 하게 되죠. 그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물론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항상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한두 문장 정도 끊고 통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짧게만 연습이 되어 있다라면 내 메모리가 거기까지 길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긴 경우에 대처를 할 수가 없어서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조금씩 세그먼트를 길게 잡는 편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가장 길게 했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사건이죠. 네. 저는 한 10페이지 넘어가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쫙 있는 상황에서 제가 멈춰주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였고, 그래서 좀 많이 어르신들이 어렵게 느껴지던 시절이어서, 물론 지금도 어르신들을 어렵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감히. 어르신이 되셨는데요. 그래도 저보다 어르신들을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긴장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10페이지 넘어가는 그거를 멈추고 하겠습니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속으로 울면서 했죠. 잘하셨나요? 저는 만족하지 않죠.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네,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다 했겠거니 하고 믿어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끔 이제 길게 노트 테이킹해서 어느 부분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말한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이런 수업에서 어떤 주제로 주로 순차 통역을 연습하나요, 이시은 선생님?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각 주차별로 보통 이제 16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한 학기에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정치 외교, 또 경제, 의료 보건, IT 또는 그 외에 뭐 시간이 되면 다른 주제까지 해서 그 주별로 정해놓고 모든 수업이 뭐 1주에는 정치, 뭐 2주차에는 외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좀 동일하게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저희가 한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뭐 한 주에는 뭐 예를 들어 첫 주에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수업을 듣건 예를 들어 번역 수업을 듣건 순차 통역이건 동시 통역이건 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 주에는 정치에 몰입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좀 얻으라고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주차별로 주제를 좀 통일해서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에 이르기까지 4학기에 걸쳐서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좀 내용이 좀 심화되는 부분들은 있죠. 하지만 주제는 거의 이제 비슷한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순차 통역에서 필요한 스킬, 아까 메모리나 뭐 노트 테이킹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땐 동시와 순차 통역할 때 문장을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시 통역도 그렇고 순차 통역도 그렇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해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오는 표현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B 언어로 우리가 말하는 그 A 언어, B 언어가 있는데 그 본인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모국어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노테이킹도 잘해야 되고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못 따라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금방금방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샘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눈치가 빨라야 한다. 네, 맞아요. 정말 저는 네.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치가 빨라야 한다. 네, 순차이던 동시이던 연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빨리 파악하고 빨리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다는 말, 네, 뭐, 맞아요. 명언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오늘은 우리 미스 한국어과에서 순차 통역 수업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고요. 다음 세션에서는 번역과 문장 구역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